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공정하다. 전 외신기자 클럽 회장의 판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는 이 마이클 브레인이라는 분은 한국에 무려 35년 동안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졸업생입니다. 이분은 외신기자 클럽,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회장이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전 한국의 외신기자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대단히 예리한 언론인이고 또 기자입니다. 이분이 작년 2016년 12월 19일 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치 외교 전문지가 있습니다.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월간지 잡지인데요. 아주 전문적인,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정치 외교 분야의 사람들이 교수, 학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애독하는 그런 그 잡지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In Korean democracy, 이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는 the people are a wrathful God. 이 사람들이 이 진노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네, 이런 그 내용의 제목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읽고 조선일보에서 글이 한두 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최보식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한 그 기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논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 이번 해 1월 16일자 나온 조선닷컴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옳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공정하다.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의 판정.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합니다. 여기 지금 앞서 말한 거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분노한 신이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 Foreign Policy에 이 마이클 브린이 글을 기고하면서 제목으로 쓴 것이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썼는데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건 불공정했다. 제 얘기 아니라 이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 클럽 회장의 말입니다. 이제 이 두 최보식 기자와 마이클 브린의 이 대담을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좀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 마이클 브린의 이야기를 좀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비스트로 돌변해서 법치, 리걸 시스템을 붕괴시켜 버린다. 이렇게 여기에 그 요약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법치를 붕괴시킨다. 네. 이제 마이클 브린이 쓴 표현은 조금 다른데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군중들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으면 폭발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야수로 돌변을 해서 그 다음에는 법치를 붕괴시켜 버린다.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논평입니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이라고 부른다. Public Sentiment.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 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Foreign Policy에 그 올라가 있는 이 마이클 브린의 글을 보게 되면은 민심은 조금 이렇게 희석된 용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mob pass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ob은 이제 군중인데 좀 아주 성나고
폭력적인 네, 그런 의미에서의 군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패션, 아주 경로, 진노, 네, 뭐 아주 굉장히 이 집단적으로 아주 분노에 차 있는 네, 이것이 그 정확한 표현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심이다, public sentiment. 민심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뭐 이성적으로나 모든 게 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다 좀 이렇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민심 그러니까요, 마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얘기한 건 mob 패션이다. 아주 그 거친, 네, 아주 그냥 그 파괴적인 네, 그런 군중들의 아주 진노 경로다 이렇게 거기에 표현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직접 마이클 브린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번역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때로는 제가 영어 원문을 보여드리면서 논평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긴 조금 희석된 개념이에요. 네, 이 조선일보에서 말한 건 좀 희석된 개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민주주의의 한국적 개념은 국민을 맨 위에 놓는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인데 네, 그게 아니라 한국적인 상황에서 개념은 국민을 맨 위에 놓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포린 팔리시에 실린 마이클 브린의 이 글에 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영국인 혹은 미국인들 이런 개념을 실제 유효한 것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 단어 이 말 어구가 조금 희석된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로 머티리얼, 아주 그냥 이 마이클 브린이 가지고 있는 느낌, 생각 이걸 제가 좀 직접 좀 이렇게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직접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한 80% 정도, 그 정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요.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마이클 브린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런 전 세계 정치 외교 전문가들 이렇게 이거 볼 때는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 이 마이클 브린도 유약한 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최고식 기자가 이제 한국적인 센티멘트, 네, 그런 이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자꾸만 이 마이클 브린에게 챌린징한 그런 도전적인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클 브린이 그걸 아주 민주주의의 종주국 아닙니까? 영국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 네. 아주 거기서 오랫동안 훈련된 그 사람 개념으로서 좀 잘 또 자기들의 반응을 합니다. 네. 물어봅니다 이제 최보식 기자가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야수처럼 돌변할 경우 법 제도가 붕괴된다고 했나? 네, 우리 한국에서 군중들이 이제 어떤 감정이 선을 넘으면 아주 강력한 야수처럼 돌변할 경우에 법 제도가 붕괴된다고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브린이 대답합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민심의 분출을 그렇게 비유했다. 엄청난 힘을 발하는데 이게 강력한 야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비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민심이 너무 강해. 때로는 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냥 법 제도를 붕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법치 민주주의가 그냥 이 사람들의 경로한 것 때문에 깨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 강력한 비판으로 우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이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이런 현상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민심이 법 제도보다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우린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지금. 네,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또 그게 민주주의냐고 이렇게 누가 비판하면 우리 식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간다. 근데 그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민심이 법 제도보다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브린이 대답하기를 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민심은 그 법의 통제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네. 민심이 법 제도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민심은 법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 법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 민주주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법이 권력자에 의해 이용됐기 때문인지 그런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여전히 민심이 법 위에 있는 것 같다. 비판이죠. 민심이 법 위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니냐.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중 집회가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원한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링컨 메모리얼 같은 데서 뭐 반전 집회가 열립니다. 네. 그러면 그게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뭐 그런 것이 아주 그냥 마법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전에 반전 집회할 때 보면 젊은이들이 그냥 막 폭력을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전에 에이펙 미팅 같은 거 시애틀 같은 데 했을 때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애널키스트들이 있어요. 이들은 소수인데 폭력을 쓰니까 굉장히 뉴스를 탑니다. 그 시애틀에 깨뜨리고 백화점 그런 유리창 같은 거 막 그냥 깨뜨리고 그런 어떤 약탈도 하고 뭐. 네. 이건 완전히 이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법치가 강한 이런 나라에서는 뭐 사정없이 막 그냥 때려잡아가지고선 끌고 가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그렇게 막 데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을 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면서 공부하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해서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 군중 집회하고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건 좋아요. 민주주의니까 표현해야죠. 네, 그럼 표현해야죠. 뭐 광화문 광장에 모이든지 뭐 혹은 대한문 앞에 모이든지 서울 광장에 모이든지 뭐 표현해야죠. 대학로에 모이든지 표현해야죠. 근데 그것이 법 제도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 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찾아보니까 법률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대휘 변호사가 쓴 글인데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이런 글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지배라고 정의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지배다. 법치주의는 무엇인가? 법의 지배다. 그러니까 법치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법의 지배를 받는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법 아래에 놓여 있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법 위에 민심이 올라탔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법치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법치주의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 선동이나 여론에 의해 이끌리는 경우, 지금 우리 한국에 벌어지는 사태가 그런 것입니다. 언론이 막 선동을 합니다. 거긴 잘못된 그런 이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론에 이끌립니다. 다수에 의해서. 그럴 때 민주주의의 타락인 중우 정치에 빠지는 위험을 견제하고 소수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그저 뭐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들 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막 요구하고 해서 법치 제도를 막 붕괴시키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타락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중우 정치가 돼버린다. 이 대중들의 어리석은 정치에 그냥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막 화를 낼 거예요. 네. 당신들의 생각이지, 당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민심이 법 위에 올라타서 민심이 법을 마음대로 붕괴하고 그런 상황 가면 결국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한국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놓습니다. 다 가라, 가라. 이 나이든 우리들에게 다 가라, 가라.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맡아 살아갈 것이다. 참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앞선 세대 6.25 전쟁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 또 그저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피눈물 나게 아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근면하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나라를 키워놨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주장을 하는데 가 너희들 다 갈 꼴통들 아니야 우리가 살 거야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감사할 걸 감사해야죠. 그분들의 그 피땀 흘린 그 희생이 있으니까 나도 오늘 있고 내 후손도 장래가 있는 건데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성경으로 따지면 죄입니다. 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우정치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위험을 견제하고 소수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네. 지금 뭐 소수자 다수를 따르지 않는 이 소수자들이 지금 뭐 박해를 받는 거죠. 저 같은 설교자도 그 비판을 많이 받고, 네. 진리가 중요합니다.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소수자 보호에 누굽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뭐 얼마나 지금 이 곤궁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 변호도 제대로 좀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새해 들어서 기자회 간담회도 하고 또 인터뷰도 정규제 TV하고 하고 한국 된 거 아니냐? 이제야 조금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더 많이 돼야죠.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이 있기 전에 소추하기 그게 그때 다 됐었어야죠. 그때 검찰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검찰에 그때 한 4, 5일 더 여유를 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걸 딱 끊어버렸잖아요. 검찰도 책임이 있어요. 특검은 받을 겁니다. 특검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네. 자, 최보식 기자가 민심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심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다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민심에 따라가면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수를 이런 다수의 이런 횡포에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치가 있는 것이다. 다수가 항상 옳습니까? 다수가 항상 옳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옳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이 정당한 정당한 독살입니까? 아니죠. 다수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최보식 기자도 얼마 전에 민심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절대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잘못된 그런 다수에 의한 그런 민심으로 그렇게 모든 걸 결정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피해당하는 소수는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법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심에서 이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마지막 판정을 내리는 물론 그것도 절대적으로 늘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소수가 보호받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여기 민심에 따라가면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버린이 답변을 했습니다. 정부나 입법, 사법기관 등도 민심에 반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민심이 강력한 야수처럼 돌변해버려 있으면 정부나 입법, 사법기관도 민심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됐죠. 네, 그냥 민심에 그냥 쓰나미에 그냥 모든 게 그냥 국회도 쓸려나가고 검찰도 쓸려나가고 지금 특검도 쓸려나가고 앞으로 이제 이 헌재까지 쓸려나가면 이 나라에는 정말 법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헌재까지 뒤흔들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소수나
소수나 약자가 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왜요? 사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입법기관이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법치가 돼야 되는데 민심이 다 지배해버리니까. 민심민주주의죠. 그걸 뭐 이제 광장민주주의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최고식 기자는 집회 참가자들은 광장에 나간 촛불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장 1조 2절 외치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고.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브린의 답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란 헌법에 상징적으로 존재할 뿐 그 국가를 직접 운영하는 실체는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국은 뭐 민주주의의 발상지 아닙니까? 미국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버린 나라고요. 그렇죠. 영국에는 왕족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고 뭐. 근데 미국은 귀족이 싫어서 떠나온, 그래서 대륙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니까 귀족 이런 거 싫어해요. 더 발전한 겁니다. 네. 네. 국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와 그런 지금 영국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국가는 국민이 뽑은 대표자와 임명공직자들, 공정한 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자, 있죠. 뭐 국회의원도 있고, 네. 임명공직자들, 그리고 공정한 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이 뭐 늘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전문적인 것도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최고식 기자. 광장민주주의야말로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다가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브린이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민심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 항상 옳은 게 아니다. 예수도 민심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렸다. 잘못된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민심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그런 결정을 민심이 군중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보들이 바뀌면,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바뀌면 사람들의 판단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거 가지고 온통 결정을 내려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담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은 다 잘못 결정한 모든 국민들의 몫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린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민심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심으로만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지도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 민심의 요구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민심의 요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뽑은 그 사람들, 대표자들, 그리고 임명된 공직자들, 그리고 그 법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이 대의 민주주의, 이 광장 민주주의를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다. 민심 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치 민주주의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그런 그 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보죠. 그리고 브린이 계속 얘기합니다. 공정한 원칙과 법 제도가 민심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번에 흔들렸어요. 한 달 반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네. 그게 만약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달라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닌 게 참 많아요.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정규제 TV와 인터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로 쓰여진 아주 그냥 큰 어떤 덤이라고 말이죠. 나 박근혜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소수의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들을 수 있어야죠. 꽉
그냥 막 해서 난 믿어. 나는 언론 말을 믿고, 나는 특검 말을 믿고, 나는 검찰, 국회 말을 믿지. 나는 믿죠. 당사자 말은 안 믿겠고, 다 그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의견은 믿겠고. 얼마나 마음이 다쳤습니까? 민주주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아니, 민주주의가 서로 타협, 서로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 대화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 말을 안 듣고 고함만 지른다고 민주주의가 됩니까? 광장 민주주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남을 배려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서 소문만 들어가지고서 박근혜 약 먹고 이렇게 되고 뭐 굿하고 뭐 밀회를 들고 손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그냥 그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봐야죠. 헌재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헌재에 대해서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네. 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공정한 원칙과 법 제도가 민심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네. 이 법치 민주주의를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우리만 안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날카로운 비판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뜻에 반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자에 대해 물러나게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답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 나쁘다면, 가정에 정말 나쁘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고 교체하는 게 민주주의다.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냥 군중들이 그냥 흥분해버리면 그거로 그냥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쓰나미로 막 밀고 나간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돼야 된다면 탄핵돼야죠. 돼야죠. 마땅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정해도 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한국 국민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분이 그런 말을 표현 안 해도 그 말 언중에 그 말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가 사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무죄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론재판에선 졌어요. 누구는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흡사하죠, 뭐. 네. 이분은 강력한 야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리고 정치재판에서 졌어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법적으로 무죄라면 어떻게 되나? 사법적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느냐?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되죠. 유독 한국에서는 법 제도가 민심에 지배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또 여기에 날카롭게 비판을 한 겁니다. 법 제도가 민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 성난 군중들의 그 진노한 이 감정 거기에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하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나? 이렇게 최보식 기자가 물어보니까 글쎄 본인이 대답하기를 역사적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대규모 군중 집회로 쟁취가 됐다. 네. 그런 전통 때문인지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떼 쓰듯이 무언가를 원하면 집회를 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떼 쓰듯이. 그래서 떼법 민주주의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요새 떼법, 무법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떼법 민주주의. 떼를 쓰는 겁니다. 그냥 광장에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압력 놓고 네. 지금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예전에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만, 뭐 제스민 혁명, 이런 그 중동국가에서 일어나는 바로 아주 광장에서 일어난 그 민주주의로 이렇게 막 그 나라가 그냥 뒤집어지고 뭐 잘된 게 없어요. 거기 보면 리비아 같은 나라.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된 나라의 얘기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맞지 않다.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금은 한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무슨 한국 민주주의가 정착됐냐고 정착되고 말고요.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넘어서서 남용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스타일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태민 딸에게 위임한 것은, 최순실에게 위임한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뭐 근본적으로 그냥 독재 뭐 그냥 뒤집어 엎는 옛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따져봐야죠. 박 대통령이 정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박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갑자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어떤 계획된 소수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최순실이 무슨 무당이면 무당의 딸이면 다 무당이 됩니까? 교회 16년 동안 그 강남의 그 유명한 그 소망교회는 무슨 여의도 강남 순복음교회니 무슨 이런 그 대교회 광림교회니 나간 그 사람 집사도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에요? 그저 어떻게든지 박 대통령 무당에 홀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막 지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거짓말에 아주 화가 납니다. 박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싸고 도는 게 아니라 아주 거짓말 자체 화가 나요. 거짓말로 그냥 모든 걸 그냥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이 마음들. 최태민 딸 최순실에게 얼마나 위임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가려져야 됩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진짜 박 대통령 그냥 손 놓고 있고 진짜 최순실한테 모든 국정을 다 맡기고 사드 배치도 최순실 그렇게 결정할까? 그럼 최순실 말대로 나가서 개성공단 최순실이가 이거 안 된다고 관둘까? 개성공단 중지. 이랬다면 대통령 자격 없죠. 예, 물러가야죠. 탄핵돼야 마땅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당신이 확인해 봤어요? 심증인데 심증 가지고 돼요? 심증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법적으로. 그게 쉽게 나와요? 저는 이단교리 설교를 반박하고 많이 하는 일을 하지만 이단교리는 책 보면 이단 교주들의 그 잘못된 그 교리가 성경과 딱 객관적으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관계된 문제는. 그러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 후에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보식 기자가 민심의 이런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 얘기는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만이 2년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원에서 탄핵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닉슨이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닉슨이 탄핵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워터게이트 사건 하는데 조사하는 거 2년 걸렸어요. 2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도청장치 한 건데. 근데 그 조사하기 위해서 2년이 걸렸어요. 한국은 얼마나 걸렸어요? 리더십 스타일이 맞지가 않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통치하라고 대통령이 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당신이 최순실한테 대통령 권한을 주고 당신은 2인자가 최순실이 1인자가 됐냐?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언론이 근거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들으면 픽픽 웃어요. 창피해, 아주 창피해. 창피한 줄도 몰라요? 언론 하고 나면 그냥 최순실 처음에 태블릿 PC 그거 했다고 하는 거 손 거짓말로 탄론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 하죠? 그런데 그게 JTBC가 맞다고 알기는 한번
확실히 한번 당신이 그거 가지고 따져봤어요? 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봤어요? 나처럼 그만한 시간 해봤어요? 양쪽을 다 들어봅니까? 저는 양쪽을 다 들어봐요. 저쪽 이야기도 다 들어봅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워터게이트 사건 경우 조사 기간만이 2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치고 나간 게 뭐냐면 한 달 반 만에 그냥 치고 나갔어요. 10분의 1, 한 15분의 1로 그냥 시간을 단축해서.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안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국회가 민심의 압박에 못 이긴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아까 외국 사람 얘기인데 뭐 조선일보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런 거 다 써놓고 이전번에 글 보니까 그런 외국인일 뿐이다. 아이고 참 정말 그렇게 해서 한국의 여론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진짜 아주 프라임 첫 번째 first 진짜 아주 언론이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조선일보?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앞으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일 뿐이다. 그렇게 해도 돼요? 조선일보?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도 좀 귀를 기울이면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죠. 자기들도 지금 함께 그냥 경로한 거기에 타고 쓰나미에 휩쓸려서 가니까 계속 그따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 조선일보. 내가 볼 때 사이비 보수, 사이비 좌파, 조선일보!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언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보수와 이 좌파, 이 얘기가 함께 좀 섞여 있어요. 기독교로 얘기하면 정통과 이단교리가 함께 혼재해 있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네, 한국에서 국회 탄핵안 소추까지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 국회가 민심의 압박에 못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검찰 수사 발표가 있은 뒤 이루어졌다.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 발표에만 의존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죠. 미국이나 영국 가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물어보세요. 이는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라면 그걸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맞죠. 검찰은 뭡니까? 죄를 밝혀내고 어떻게든지 죄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과장해서 그 형량을 때리고 그러는 게 검찰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바로 근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민주주의의 근본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고선 우리가 잘한 것처럼 잘하긴 뭘 잘해요? 여기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검찰 발표에만 의존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 않죠. 그럼요. 검찰의 의견일 뿐 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게 아니었다. 바로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 나올 때, 인터뷰 나올 때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돼요. 탄핵 소추, 이건 공정하지 않았다.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는 불공정했다. 바로 여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키 포인트에 이거를 바로 헤드라인으로, 그 인터뷰 헤드라인으로 나와야지 됐었다고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입니까? 혹은 태극기 집회에 이분들이 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브레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뭐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정치를 하느니 참 정말 아주 편견이 너무 심해요.
자기들 할 말 다 하고 언론에서 거짓말 막 해버리고 거짓말이 사실인 것처럼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아주 정말 불공정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브린이. 박 대통령은 충분히 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러면 또 외국 사람에 불과한 거 뭐 당신 뭐라 그러나 이거. 하여튼 이 사람이 특별히 똑똑하고 잘나서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35년을 살았어요. 민환 기자고. 탄핵 소추를 강행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5%였기 때문이다. 민심이 돌아섰다고 본 것이다. 민심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민심이 신이다. 민심이 아주 진노한 신, 분노한 신이다. 신은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초월해 있어요. 법 위에 초월해 있어요. 그 군중들의 경로, 이게 바로 한국의 신이다. 한국의 초법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법치민주주의예요? 아니죠. 아니죠.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네. 아까 이제 검찰 그런 얘기 하니까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까?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았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 안 받겠다 그러면 이분도 비판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아마 저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행위에 따라 공평 심판을 하세요. 잠언 24장 12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으시리까. 박 대통령이 그 잘못한 것만큼만 거기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거짓말로 그냥 막 짜고 올가매가지고 거기다가 씌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아닙니다. 공정한 심판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헌재에서 공평하게 판단하면 좋은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충분한 검토 후에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헌재소장이 앞으로 3월 13일까지 꼭 이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2년이 걸렸어요. 물론 자기도 이제 1월 30일 날 임기가 끝나고 3월 12일인가 이정미 3월 13일인가 이정미 그 법관이 또 빠지게 됩니다. 7명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그러면 황 권한대행이 두 사람 다 추천해서 9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3월 13일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서둘러요 지금 헌재가.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소돔성에 대한 심판하시기 전에 내려가서 다 부르짖은 것 같은지 알아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알아보실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미래의 일 다 아시는 분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공정한 심판입니다. 공정한 판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건 절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질질 시간 끌리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은 모두가 다 비상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워터게이트는 2년 걸렸어요. 미국에. 근데 지금 이건 얼마나 짧습니까? 속전속결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이? 할 게 있죠.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렇게 불공정한 이 판결이라면 우리는 지금 다 사퇴하겠다. 변호인단 사퇴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증인 충분히 채택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자르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결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이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판결인데
결론보다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결론부터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 따라 심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법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합니다. 판결해야 됩니다. 네, 다음번에 제가 또 그 Foreign Policy에 난 이 마이클 브린의 그런 이 글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제목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밑에 웹사이트 주소를 따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들어보시고 또 이 현 시국과 관련된 설교도 한 6, 7개가 있고요. 또 작년에 또 미국의 대선 관련된 그런 제가 설교도 7개 해서 올려놔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주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그 메뉴의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가 선교헌금란입니다.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시고 저희들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더 잘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한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